강의해 주실 그 문희순 박사님은요, 충남대학교에서 공부를 쭉 하셨더라고요. 학사, 석사, 박사 다 거기서 하셨고, 한국학중앙연구원 민족문화연구소에서 또 책임연구원으로도 재직하셨고, 지금은 이제 충남대, 공주대, 한국교원대 등에서 강의하고 계세요. 조선시대 여성 문인을 이렇게 다루는 건데 사실상은 굉장히 우리 현실하고 밀접해 있어요. 이 강의가 사실은 부담스럽지 않아요. 재밌게 들어주세요. 문희순 박사님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같이 아름다운 날 이 자리에 이렇게 오신 분들은 정말 아름다우신 것 같아요. 많이 안 나오시니까 더 가족 같은 느낌이 들고 언젠가는 뵌 듯한 분들, 뭐 그런 분들 같은 그런 친근감을 느낍니다. 예, 굉장히 다양한 전국에서 모였는데 사실 경상도나 다른 지역에서 학회 때 제가 이걸 발표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깜짝 놀라면서요. 아니 충청도 왜 이래? 무슨 지도가 그려지냐는 거예요. 여성들을 가지고 웬 지도가 그려져. 그러면서 이 현상은 무슨 현상이야? 라고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제가 그랬죠. 조선 팔도에 여성이 살지 않은 곳이 어디 있겠느냐. 당신네 지역에서는 발굴을 하지 않았고 연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없을 테지. 다 있을 테지요. 의성에도 계셨고 뭐 봉화에도 계셨고 다 계시죠. 지금 그게 몇 분 산발적으로 계시는 지역에서는 그 여성들을 선양하기 위해서 지자체가 난리예요. 도지사가 난리고 시장이 난리예요. 그런데 사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여성이 있는 충청도 대전에서는 정작 관심이 없어요. 그게 원래 초등학교 때도 제 너머에 사는 친구들이 지각 안 하고 학교 옆에 사는 애기들이 땡 종치면 오는 그런 현상과 비슷할 것 같아요. 너무나 많기 때문에 당연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인식을 하는 그런 오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진, 아산, 이 천안에도 한 분 계세요. 근데 지금 제가 여기에 도표로 이름을 넣으신 분들은 문집이 있거나 지금까지 내려온 문집이 있거나 적어도 문집이 있었어. 뭐 3권이 있었어, 6권이 있었어 라는 기록이 있는 분들만 지금 도표로 그렸지요. 여기 천안에 사시는 지금 제 세계 자료집에는 이설봉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 송준길 선생님의 고모 할머니쯤 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또 당대의 서예가로 이름이 날려가지고 왕이 그 여성의 글씨를 받아서 병풍을 받고 싶어 하는 그런 정도의 여성이 또 계셨어요. 그런 분들 아산, 태안 이런 데 좀 뺐습니다. 그렇게 그냥 그랬대 그런 에피소드 같은 기록만 있으신 분들은 뺐고 지금까지 문집으로 인해서 제가 그걸 보고 텍스트를 보고 연구 가능하신 분들 그분들만 이렇게 지금 도표로 그렸는데도 이 정도예요. 주로 여성 지금 문인들 위주로 했기 때문에 이런 도표가 되었지 사실 여 안에 효나 다른 어떤 절의나 이런 형태로 이름을 남긴 여성들은 꽉 쩔어 있습니다. 이제 와 은행나무 실은 지금쯤 가면은 환상적인 노란 은행잎을 지금 자랑할 텐데요. 이 은행나무 500년 된 거예요. 거의 500년 가까이 된 나무입니다. 이 은행나무는 지금 어디 있냐면 충남 서천군 비인면 남당리에 있고요. 지금 이 은행나무가 이렇게 두 그루가 있어요. 두 그루가 있고 이제 뭐 여기는 논이고 그런 형태지만 여기에 이제 그림이 좀 잘렸는데 이 여성의 시비가 세워졌는데 이 여성의 이름은 누구냐면 김임벽당이라고 하는 의성 김씨예요. 예, 혹시 또 의성 김씨세요? 아, 그러면 선대 할머니가 나타나셨네요. 네, 좀 친하게 지내시길 바라고. 의성 김씨신데 의성 김씨가 이 경상도 안동 가면은 뭐 3대 성족 중에 하나예요. 뭐 우리가 안동 그러면 안동김, 안동권 이런 성씨를 먼저 떠올리는데 안동에 가면은 안동권 김이 아니라 의성 김이에요. 예. 그 학봉 김성일 선생님 그 후손들이신데
이 의성김 씨신데 이분은 원래 집이 친정은 부여이셨어요. 부여이셨는데 남편이 그 유여주예요. 너여자 배주. 그 심수봉의 노래가 생각이 나기도 하는데 너는 배. 그런 이름을 가지신 분이에요. 유여주라고 하시는 분이 중종 때 김효사와의 연루가 되시면서 낙향하셨어요. 자기 기계 유씨들이 살고 있는 이게 기계 유씨들이 그 부여 그쪽 가면은 많이 살고 있습니다. 예. 신안 유계 하시는 분이 이쪽 기호 지역에서는 또 상당한 그 명연이신데 그 기계 유씨를 성을 가지신 유여주가 그 김효사 때 연루가 되는 바람에 이 서천 비인면 남당리로 그렇게 낙향을 하셔서 이 은행나무를 그 두 부부가 심었다고 전해져요. 이제 그분이 바로 은행나무가 바로 옆에 이쪽에 있고요. 여기가 지금 이 늪소 이런 형태인데 뭐 몇 개의 민가가 있으시고요. 여기가 이제 생가토로 그렇게 추정이 되는 곳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마을에서는 뭐 여기를 복원을 하고 대대적인 사업을 벌일 작정이신데 이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얇은 시집을 가지고 계신 여성 시인이세요. 시가 몇 수 실려야 가장 얇은 시집이 될까요? 이 여성은 임벽당은 시가 7수. 7수가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 7수도 어떻게 해서 조각조각 모여지게 됐냐면은 종이도 귀하고 현실적으로 먹을 갈아서 여성들이 시상을 떠올리기도 어렵지만 먹을 갈아서 붓에 먹을 찍어서 이 행위를 하기가 쉽지 않은 시절인 거예요. 어쨌든 이 여성은 기가 막히게도 자기가 임벽당이라고 하는 지금 이게 그 푸르른 그 자연을 임해서 산다 그런 의미인데 임벽당이라는 시를 가지고 1편, 2편에 2편의 시를 썼는데 이거를 일단 붓으로 그 시를 썼어요. 그 다음에 그 붓에 본을 떠가지고 술을 놓으셨어요. 술을 놓으신 다음에 이거를 어디에다가 활용했냐면 베개 모서리. 베개가 있으면 그 모서리 있잖아요. 베개 모에 그 술을 새긴 자작시를 그 모서리에 활용해서 두 수를 해놨던 거예요. 뭐 남편 거하고 자기 거하고 그렇게 했겠죠. 이 베갯모가 200년 동안 이 기계 유씨 집안에 내려온 거예요. 그 이제 200년 베개가 있긴 있었는데 이 두 수를 가지고 시집을 200년 뒤에 만들긴 사실 좀 민망하잖아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이 기계 유씨, 이 유여주의 그 후손의 친구가 청나라의 서장산으로 요즘으로 말하면 그 해외에 무슨 이제 그 공무원들 출장을 가듯이 북경을 출장을 갔는데 그 나라에 그 중국을 포함한 그 인접 국가의 유명한 시를 모아놓은 책이 있었던 거예요. 그 시집에 이 임벽당의 시가 껴들어가 있었어요. 이 후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우리 할머니가 그래가지고 이제 긴장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시를 수습을 했는데 조선 후기에 그 허란설원의 남동생인 허균 그분이 또 지은 조선의 시 선집이 있어요. 본인의 시집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쓴 시를 뽑아서 만든 기하라고 하는 국조시산이라고 하는 그 시집에 또 임벽당의 시 두 수가 더 끼어들어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베갯모에 있었던 두 수, 허균이 그 찬한 국조시산의 두 수, 그리고 중국에서 만들어진 열조시집의 세 수, 그래서 총 7수를 가까스로 모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제 시가 7수가 한 200여 년 지난 뒤에 모여지면서 후손들이 남구만, 조지겸, 윤증, 조인수, 한태동, 남용익 이런 분들 사실 당대에 유명해졌던 정치가이면서 문인들이셨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야 우리 멧돼주 할머니
시집을 만들 건데 네가 서문 좀 써줘, 발문 좀 써줘 해서 서문, 발문이 더 길어요. 시보다. 네, 시보다도 서문, 발문이 더 화려하게 꾸며져 가지고 이 임벽당의 임벽당 칠수고 시집 이름이요. 임벽당 칠수고라는 시집을 만들게 됐던 거죠. 이거는 충청남도에서도 가장 이른 시기에 여성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여성 문인사에서도 가장 이른 시기에 여성이기도 하세요. 신부용당이라고 하는 여성은 남편이 윤운이신데 해남 윤씨세요. 해남 윤씨 그러면 딱 어디가 떠오르세요? 의성 김씨 하면 딱 의성이 떠오르듯이 해남 윤씨 그럼 어디 떠오르세요? 해남 떠오르시죠. 해남 하면 대표적인 인물이 윤씨성을 가진 누구죠? 윤선도. 고산 윤선도 집안에 이분이 시집을 가셨더라고요. 서천에서 와, 그 멀리 해남까지 가신 거예요. 수염 하나하나가 막 카랑카랑하게 살아있는 공제 윤두서에 손보러 가셨더라고요. 지금 그 해남 고산 윤선도 집안은 대대적인 복원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은 다 그 노구당만 남겨놓고 안채 디귿자는 다 그냥 허물었어요. 골조만 남아있어요. 기둥 칸만. 그래서 집 사진은 찍을 수가 없었고 여기가 이제 노구당, 여기 사랑채 같은 곳이고 여기가 바로 이제 노구당인데 그 앞에 오래된 은행나무가 또 유명해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여기가 바로 이제 이 나무 옆에 있는 다 지금 사진을 찍을 수가 없었어요. 요 안에 들어가면 이제 그 유명한 노구당이 있는 거죠. 건물 사진을 찍기가 못해서 이거는 그분들의 그 가묘, 그 윤선도 선생님은 별묘 형태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너무나 그 공이 많고 유명하신 분들은 우리가 가묘 안에는 나로부터 4대조까지 모시는데 4대가 넘으면 방 빼야 되거든요. 신주 빼야 돼요. 다른 신주가 올라가야 되니까. 그런데 국가에서 영원히 신주를 빼지 말고 이 고택 안에서 제사를 지내라는 의미의 별묘가 있는데 대전에도 동춘당인 송중기 선생님이 별묘를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신부용당 그 집안이 오빠 세 분이 조선 후기의 유명한 문장가들이에요. 석북, 신광수 형제분들이라고요. 지금도 그 석북, 신광수 선생이 과거 시험 때 쓴 관산육마라고 하는 시는 조선 후기에 기방에서 최고의 유행가예요. 기녀들 중에서 석북, 그러니까 신부용당의 큰오빠가 지은 관산육마라는 시는 최고의 당대에 유행했던 유행가인 거예요. 지금도 정가를 부르시는 분들이 이 관산육마를 최고의 가곡으로 지금도 부르세요. 신부용당이라고 하는 여성 시인은 오빠들 문집 3명의 문집에다가 부용당 거 끼워가지고 거기가 숭문동이에요. 동네가. 그래서 또 마침 숭상할 숭자에 그롤문자예요. 동네 이름이. 그래서 숭문연방집이라고 하는 네 형제의 시집에 신부용당의 시집이 껴들어가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히게도 우리가 그래서 현재 신부용당이라고 하는 여성의 존재를 알 수 있었어요. 홍성은 이 대단한 집입니다. 홍성은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이 글씨가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빨갛게 표한 이곳 혹시 읽어지세요? 전혀 안 보이죠? 뭐 하여튼 우리가 답안지 쓸 때 흰 종이 있는 저 답안지고 검정에 글씨다 그러잖아요. 여기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앞 동력동자 보이세요? 네. 고, 금, 미, 증, 유, 야 이렇게 써있네요. 다시 한번 읽으면 앞동, 고금, 미, 증, 유, 야 띄어쓰기로 읽으시면은 앞동, 고금, 미중유, 야는 그냥 어조사니까 앞동 그러면 저 앞자가 압록강이란 뜻이에요. 그럼 앞동 그러면 압록강 동쪽, 압록강 동쪽 고금 옛과 지금, 미중유
일찍이 있지 않았던, 없었던, 우리가 미중유의 사건이다 그러잖아요. 일찍이 없었던 전대미문의 대사건이 일어난 곳이 바로 홍성군 갈산면 오두리예요. 그냥 안 갈 수 없죠. 가야 되죠. 안 갈 수 없습니다. 근데 가시면 벌판이에요. 많은 분들하고 답사를 거의 10번도 더 갔거든요. 그 허벌판 밭으로. 그래서 그때 얘기하죠. 세상에 이런 답사 해보신 적 있나요? 밭으로 오른 답사 있나요? 허벌판이에요. 저 멀리는 가야산이 보이고요. 저 앞으로는 태안, 서산. 지금은 이제 간척지구가 돼서 다 논이지만 그 출렁거리는 서해안 바다가 보이는 그런 도톰한 지형의 오두리. 압록강 동쪽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나라 옛과 지금에 일찍이 없었던 그런 대역사를 쓴 집안이 바로 이 지금 다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이만큼만 복사해 왔는데 이런 2페이지 분량의 책이 한 4-4페이지가 더 있습니다. 이게 바로 누구냐면 홍성군 갈산면 오두리. 쉽게 표현하면 백야 김자진 장군은 아시죠? 김자진 장군의 선대 할아버지 할머니예요. 거기에서 역사를 만드셨던 분들이. 그분들이 여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게 이제 새로운 장이 시작된다는 얘기인데 내가 수중 연주록. 내가 그러면은 안사람들이 수중 그러면 우리가 술잔할 때 주고받잖아요. 네. 주고받는 게 수증이에요. 수중 연주록. 연주록이라고 하는 거는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야 보배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한시는 댓글이에요. 운자가에 따라서 운에 따라 가지고 자꾸 이어서 쓰는 댓글시. 그게 바로 한시거든요. 연주록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댓글시로 형성되어서 이루어진 하나의 묶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김고성 성달 자백겸 안동인 선원상공 상용지 후다. 관은 고성 군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 하나만 읽어도 어마어마한 자료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고성 군수를 지낸 김성달의 자는 백겸인데 안동인. 이것도 문제예요. 이게 안동인 그러면 인안동. 안동에서 살았던 걸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김호연제가 김성달의 따님이시고 오두리에서 태어나서 송중길가에 증선부로 오셨는데 안동의 여성 시인으로 연구하는 학자가 있다는 거. 아직도 학자인데 박사학위 받으셨고 대학에서 강의하시는 분이신데 김호연제가 안동 김씨라고 해서 안동인이라고 해서 안동의 여성인물로 연구하는 그런 에피소드도 있어요. 그래서 안동인이라고 하는 거는 안동 김씨다 이런 뜻이죠. 이분 안동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선원 상공 상용의 후다. 선원 호지여 김상용의 후예이다. 후손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부인이 누구고 뭐 첩은 누군데 자녀는 누구가 있는데 그 시의 왈 하면서 어마어마한 분량의 자료를 할애해서 쓴 책이 바로 시가점등 소재 내가 수중 연주록이에요. 이거를 85년도에 접했을 때 정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읽지도 못하겠고 저게 도대체 누구야? 김성달은 누구고 김상용은 누구고 어마어마했었죠. 그런가 보다. 그런가 봐 하고 덮어놨었는데 와, 그 인연으로 김호연제를 알게 되고 이 책 뒤에 보면은 김호연제를 송광주댁 이렇게 써있거든요. 김호연제 남편 송요하 선생님. 송요하께서 말년에 광주 목사를 지내셨어요. 그래서 김호연제를 광주 목사, 송광주댁이라고 표현했는데 김호연제를 제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래서 세월이 그렇게 많이 걸립니다. 이것 때문에 이 보물을 이 속에 연주록이라고 여기 나오거든요. 병이권 하면서 여기에 연주록이라는 책이 나와요.
명활 연주록. 이 책을 찾아 헤맨 세월이 20년이죠. 그 신라시대 때 향가집 3대목이라고 하는 그런 자료집이 나오면 아마 문학계는 발칵 뒤집힐 거예요. 우리나라 최초의 순수 우리말 노래집이니까 향가가요. 3대목이 지금 안 나타나는 것처럼 야, 이 연주록만 찾으면 압록강 동쪽에서 없었던 집안일이라는데 이걸 어떻게 찾을 수 있었나? 20년 걸려서 찾았던 거죠. 그래서 이 책을 딱 봤을 때 이 안에는요 어마어마한 보물들이 들어있어요. 쏟아져 나와요. 우리가 감자나 고구마를 캐면 한 줄기를 잡으면 막 계속 딸려 나오죠. 김호연제 때문에 만난 이 자료가 아니 어머니 이육제, 서모 울산이씨, 언니들, 오빠들, 서녀, 여동생들 12~13명, 15명 정도가 딸려 나오는 거예요. 이 글귀 하나에. 그러니 이 이규경이라고 하시는 분이 우리나라에서 옛과 지금의 일찍이 없었던 그런 전대미문의 가족문학사를 만들어낸 집이 이 집이다 라고 글을 쓰셨겠죠. 그런 전가족 문학사를 일구어낸 집이 바로 홍성 갈산면 오두리, 그 지금 어촌마을, 그 오두리에 그 어마어마한 문학사를 이루어낸 집이 바로 김성달 가족들, 당대에 이루어졌습니다. 세대를 달리해서 4, 5대 내려오는 게 아니라 그 당대에 아버지, 어머니, 첩, 그리고 그들의 구남매, 그리고 그들의 서녀. 시집이 몇 건인 줄 아세요? 어머니, 아버지가 안동세고라고 하는 부부 시집을 했어요. 요즘도 문인들 가족이 있지만 그 조용필 노래를 많이 만든 김희갑, 양인자 이 커플들 엄청나게 아름다운 주옥 같은 그 가사를 쓰셨지만 저 그분들 부부 시집 냈다는 소리 아직 못 들었어요. 문인들이 많이 계시지만 부부 시집을 내기 쉽지 않습니다. 이 김성달, 이육제라고 하는 김호연제의 어머니, 아버지들은 일찍이 부부 시집을 내신 분들이에요. 안동 세고 177수가 실려있죠. 그 안에 이육제 시가. 그리고 또 그들만의 문학, 아버지 김성달이 지금 20지구 된 전라북도 진안에 현감으로 오셨어요. 현감으로 오셨을 때 첩을 두셨어요. 사실 첩으로 들어가는 여성 입장에서도 업그레이드되는 삶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선으로 태어났는데 정실 부인으로 갈 수 없는 입장이에요. 그러나 나의 그 염색체라든가 나의 이상은 높아요. 그랬을 때 소실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그 능력이 있고 휴머니즘을 가진 그 남성과 만나서 내가 또 개발이 되는 거야. 바로 이 울산이시라고 하는 여성은 시를 지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김성달이라고 하는 문학가를 만나서 시를 짓게 된 거예요. 이 여성이. 그리고 그들의 딸 서녀도 시를 짓게 된 거예요. 김성달, 첩, 울산 이씨, 서녀 이 세 사람이 만든 시집이 또 있어요. 우진, 집의 보배다. 자, 안동세구는 부부 시집이죠. 김성달, 이육제. 그리고 서녀와 서모 그들만의 시집 우진이 있지요. 그리고 김호연제가 쓴 호연제 6호가 있죠. 또 이들은 연주록이라고 하는 형제지간의 시집을 만들었어요. 형제 구남매 플러스 서모. 어머니가 이미 돌아가신 상태이기 때문에 서모 울산이씨가 지은 시에다가 이육제의 후손들이, 정실 부인의 후손들이 서모의 시에 화답시를 써요. 어려운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예요. 사실 가족 아닌 가족이에요. 이 서족이라고 하는 집들은. 이들이 아버지의 염색체를 받았기 때문에 가족이면서 가족이 아닌 거예요. 이들을 우리들 틈에 껴주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경계 밖의 사람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서모의 시집에 김성달, 이육제 자녀들이 또 댓글시를 쓰는 거예요. 참 개방적입니다. 앞서갑니다. 그리고 김호연제 같은 대단한 시인을 만들었다는 거가 이 집안이 대단한 건데 그렇게
발굴해서 오늘날 이 자리에서 이 집안 얘기를 하게 된 단서가 바로 압동고금 미증유야. 이규경이라고 하는 조선 후기 문장가가 쓴 이 글에서 이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대단한 그 사건이고요. 그 밑에 있는 이 그림들은 겸재정선께서 그리신 남양주, 강물이 흘러서 한강으로 흘러가고요. 오른쪽으로 흘러가면은 다산 정약용 생가가 있고 다산 기념관이 있는 그 남양주 석실 이 센터에 이 서원이 지금은 대원군대 회철됐는데요. 이 서원이 조선 후기 문예 부흥을 일으켜준 그런 서원이에요. 겸재정선도 여기서 나오고 그리고 많은 실학가, 홍대용인이 이런 분들이 여기에 와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 분들이 왜 이 그림을 넣냐면 아까 말씀드린 김상용, 김성달 선생이 김상용의 손자거든요. 그 김상용 얘기하다 보면은 제 시간 안에 못 끝나고 어쨌든 김상용이라고 하시는 분은 병자호란 때 강화도로 피난을 가셨는데 거기에서 임진왜란 7년 전쟁 그렇지만 병자호란은 만 2달 전쟁이 안 돼요. 1636년 12월 달에 그 추운 이 추위에 강한 이 청나라 심양에 본부를 둔 청나라 사람들이 우리를 쳐들어왔을 때 우리는 파죽지세로 게임 아웃인 거예요. 가면 끝나는 거예요. 청군이 지나가면 그냥 다 함락인 거예요. 싸워볼 겨를도 없이. 그 이듬해 37년 1월 22일 날 강화도 남문이 완전히 함락이 돼버렸어요. 그랬을 때 김상용이라고 하시는 분이 승산이 없다. 여자들만 죽는 거 아니에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보통 여자와 아이들이 가장 먼저 피해를 보지만 남성들도 죽어요. 왜요? 무릎을 꿇으라면 꿇을 것이요. 상투를 자른다면 잘림을 당해야 되잖아요. 그런 치욕적인 걸 당하지 않기 위해서 많은 선비들도 도망가다 우물에 떠들어가 죽고 떨어져 죽고 죽음의 형태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 병자호라는 어마어마한 2달이지만 우리가 임진왜란 못지않은 조선의 대변혁을 일으킨 그런 사건이죠. 그때 김상용이라고 하신 분이 사위한테 불을 가져와라 해서 4대 성문이 지켜야 되잖아요. 화약고에 불을 질러서 분신을 하셨어요. 그 피가 김호연제에게도 흐르고 백야 김자진에게도 흐르는 거예요. 이 김자진 장군의 바로 직대 선조거든요. 김상용. 그분의 후손인데 그러면 서울에 살았고 석실에 살았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홍성군 갈사면 오두리는 어떻게 오게 된 거야? 왜 근거 없이 여기로 오게 됐어? 이분들이 오게 된 거는요. 이 김상용의 손자 되시는 수부 김광현 토요일날 가보고자 해요. 이 묘소를. 김광현이라고 하시는 분이 이 김상용 할아버지 김상용의 3년상을 치르고 나서 세상에 살 뜻이 없는 거예요. 의욕 잃고 떠나고 싶은 거예요. 정말 이곳을. 그래서 배를 타고 좋은 그 교통로죠. 그 서해안 배를 타고 오다가 정착한 곳이 그 어촌마을 오두리인 거죠. 그래서 오늘날 그 오두리에 거주하고 있는 안동김씨를 오두, 자라오자, 머리두자 그래서 갈매, 갈사면이라서 갈매김씨, 온머리김씨, 오두니까 온머리김씨, 갈매김씨라고도 그분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석실서원, 그 김상용 그런 분들이 바로 오두리 갈매김씨를 이끌어준 그런 분들의 원고장이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 아까 말씀드린 부부시집 안동세고 안동세고가 바로 이거예요. 이 손가락의 주인공이 바로 김호연제를 몰랐던 후손이에요. 이 손가락의 주인공은 이게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퇴임하시고 생활력이 강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참 답사다니면서 많은 거 배워요. 그 김일동을 연상하면은 이 광산김씨를 좀 상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만난 이 오두리 김씨들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광대뼈들이 다 솟았고요. 이거 크고요. 상체가 커요. 소리가 우렁우렁 하세요. 그리고 하체가 부실하시더라고요. 제가 본 이 오두리 김씨들이 그랬는데 이분은 퇴임을 하시고서
간척 사업도 이분이 도모하셨대요. 오두리 사시면서 선생님 하시면서 동시에 이렇게 투잡을 하셨는데 이 다 구획도를 이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여기가 모두리 여기가 색 같아요. 여기는 누구네 거야 몇 다시 몇 번 이게 다 전답인데 이렇게 구획도를 그려놓으시고 퇴임하시고서 3년간 목욕탕을 경영하셨대요. 그러면서 그 카운터에서 돈을 받은 거예요. 목욕비를. 그랬더니 하반신이 마비가 되더래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퇴임하시고서 3년간 앉아서 운동 없이 카운터에서 돈을 받으니까 하반신이 마비. 그래서 제가 만났을 때는 겨다니셨어. 뭐 건강하시고 우렁우렁 하시는 분이 겨다니셨어요. 그런데 생활력이 또 강하셔가지고 청양까지 오셔서 청양 버스터미널 뒤에 신흥여관이라는 여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뵀을 때는 여인숙 같은 그런 여관이셨는데 그분을 뵀는데 이 아까 그 안동세고 연주록을 찾으면서 선생님 댁에 압동고금 미중요라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혹시 자료가 있을까요? 그랬더니 김호연제를 어떻게 알며 김성달은 아셔. 왜냐면 자기 몇 대조니까. 우리 뭐 그 고성군수하신 몇 대조 할아버지는 아셔요. 그렇지만 아무것도 몰랐는데 김호연제 유고를 갖다 드리면서 당신이 사셨던 당신이 간척사업을 도모했던 그 오두리가 그리워가지고 대전에서 늘 이쪽 석양노을 쪽 홍성을 바라보면서 꿈속에서도 가고 싶은 오두리를 쓴 시가 바로 이 몽귀행이에요. 꿈속에 돌아가는 시 오두리로 이런 시를 쓰셨네요. 그러면서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라고 드렸더니 그 자리에서 울면서 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를 만나기 전까지는 호연제라는 존재를 몰랐어. 우리 할머니를. 와, 피는 정말 물보다 진하구나. 우리 할머니가 쓴 시, 내가 살았던 그 오두리를 그렇게 그리워하면서 꿈속에서도 가고 싶었던 그 친정동네 오두리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읽으시는데 막 울으셔요. 같이 잡고 저도 울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 곳인 거예요. 여자들에게 친정, 조선시대 여성들에게 친정과 고향은 그런 곳이에요. 친구가 있어요. 선배가 있어요. 후배가 있어요. 다 적들이에요. 김호연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적에게 포위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생활을 한다고. 요즘도 사실 그렇게 10월도 뭐 요즘 새로운 용어가 나왔지만 적이라고 표현하기 어렵잖아요. 남편, 시어머니, 시아버지, 뭐 당질들 니들 다 적군이야 라고 표현하기 쉽지 않아요. 그걸 글로 쓴다? 어려운 얘기예요. 김호연제는 시에 적국에 포위되어 있는 듯한 생활이라고 그렇게 시에 쓰신 거예요. 김호연제 시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너무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여성의 그 시집을 읽으면은 나보다도 더 뜨거웠던 그 여인의 열정이 막 눈물 없이 못 읽어요. 그런 시집이 동춘당 송중길가의 증성부로 살았던 김호연제예요. 의무는 중한데 정이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속에서 이 여인은 자기의 일상, 은행이 물들어 가면, 갈대가 흔들리면, 벌레가 찌르르 울면, 달이 뜨면, 둥근 달이든 반달이든 초생달이든 그들이 나의 유일한 위안이면서 친구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그 시심을 일으켜서 글을 쓰시고 그런 작품들이 244수나 돼요. 많이 사라져서 244수지 조각들이 다 남아있었더라면 300수 안 됐겠어요. 대전에 19살에 시집 오셔가지고 42살에 42살에 생을 마감하셨는데 23, 4년간의 그 삶을 통해서 김호연제라면은 400~500수 이상의 시를 썼을 거예요. 조선의 여성 시인들 아시는 분들 계신가요? 물으면은 보통 누구를 얘기해요? 허난설은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사인당 이런 정도 얘기합니다. 저는 조선의 대표적인 여성 시인이 이 지역의 여서가 아니라 김호연제라고 저는 과감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삶이 그랬고 남겨놓은 글이 그랬습니다. 그럼 왜 이름이 안 났어? 왜 이름이 안 났는데 조선이나 지금이나 지방에 살았고 그리고 나를 포진하고 있는 이 남자 부모님들 형제들이 그만 못했던 거예요.
허난설원은 서울에 살았고 남동생이 댓글시의 대가야. 중국에서 사신들이 오면은 이 나라의 힘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요즘은 야 니네 뭘 얼마나 보유했냐, IT는 어때, 이런 걸로 평가를 하겠지만 조선시대 때는 니네 이런 글에 댓글시를 쓸 수 있는 사람 데려와봐, 이게 힘인 거거든요. 중국에서 사신이 왔을 때 이제 큰일 조선에서 긴장합니다. 이 대단한 사람들이 왔는데 여기에 맞짱을 뜰 만한 글솜씨를 가진 사람 누구겠냐? 허균이 대단한 천재잖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누이의 얘기가 전달이 되는 거고, 허난설원 시집은 중국에서 출판됐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호연제 남편 월급 봉투 한 번도 못 받아 보고서 돌아가셨어요. 42에 돌아가셨는데 남편이 47살에 처음으로 그것도 음직으로 벼슬자리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송촌이 대전아이시 생기면서 대단히 번화한 도시가 됐지만 조선시대를 본다면 가장 구석진 동쪽 마을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석 산촌 마을인데다가 이게 없는 거예요. 송중길이 시 증조긴 하지만은 이미 돌아가신 지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끼니 걱정, 쌀 걱정, 이런 걱정을 늘 해야만 했던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김호연제 대단한 여성시입니다. 여기는 이제 서산으로 넘어갑시다. 서산 음암면 유계리라는 곳이에요. 여러분들 그 책에는 오청취당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몇 쪽에 있냐면은 12쪽에 오청취당이라고 하는 여성시. 이 여성시인은 이 여성시인 한 명만 가지고 하루 종일 얘기를 해야 돼요. 19살, 호영제는 19에 시집 오셨는데 오청취당은 좀 늦게 시집 오셨어요. 22살에. 왜 그렇게 늦었을까요? 다 경제적인 이유예요. 예나 지금이나. 어머니가 오청취당 6살 때, 남동생 3살 때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바로 후치하셨지요. 수많은 남동생과 여동생을 오청취당이라고 하는 여성이 업어 키우는 거예요. 집안이 어려우니까. 그러면서 이 여성이 혹시 3년상 치르는 장면을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 집안에 3년상을 치르기 위해서 어머니 영전을 모셔놓은 그 제청에서 동생과 함께 만 3년상이라고 하는 게 만 2년상인데 아침 저녁으로 상식을 올리면서 껴안고 우는 거예요. 그런 유년 시절을 보냈던 청취당인데, 한다리 김씨, 그러니까 여기가 경주 김씨인데 음암면 대교를 다시 한다리, 그래서 한다리 김씨라고 해요. 추사 김정희 선생님이 바로 여기에서 예산으로 분파되신 그런 집이죠. 그 집에 겉에서 볼 때는 양반가로 시집을 오셨는데 참 기구하신 게, 이 청취당의 남편이 김한량이신데 그분이 초치부인이 가마 타고 오다가 돌아가셔. 요즘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심장마비로 죽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먼 길에 그쪽은 가마에서 흔들흔들하면서 소대변이며 이게 의사표시는 원활했겠어요. 심약한 사람들은 분명히 울렁증이 있었을 테고 가마 타고 오다가 돌아가셨대요. 그래가지고 바로 무덤부터 만든 거예요. 혼례식 치르기 전에. 이 경주 김씨에 서산시 음암면 팔복면 금학리에 이제 무덤이 있는데 청취당이 제취로 오신 거죠. 그러니까 거의 초치인데 제취가 됐죠. 그런데 이 여성이 22살에 시집을 오셔가지고 7년 만인 29살에 돌아가시는데 시를 182수를 남기시는 거예요. 호연지하고는 또 색깔이 달라요. 이 여성은 자기 손에 삼신산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도 호미를 잡고 일을 많이 해서 여기에 굳은 살이 배긴 것이 산 같은 거예요. 그 엄청나게 노동하고 시달리고 25살, 6살 때는 연년생으로 아기를 잃었어요. 아기를 잃었는데 혹시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출산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 중에 전몸살을 심하게 앓으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조선시대 때 여성들이 아기 낳다 죽었다. 요거 많이는 알고 계신데 실은 애는 잘 나셨는데 이 전몸살, 이게 몸살 하니까 으슬으슬하는 정도만 생각하는데 이게 유통, 유증, 유병, 병명이 있어요. 조선시대는 이 고름이, 이 농이 임파선을 타고
사실 열 때문에 죽는 거거든요. 고열에 시달리다가 여성들이 죽어요. 오천주당이 25, 26살에 애를 연년생으로 이랬을 때인데도 애는 죽었는데 나는 이 유증을 앓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젖을 먹일 아이는 없는데 나는 이 전몸살로 시달려서 고열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 여인의 고통을 좀 미루어 짐작도 할 만한데 이 구고간장의 병이 됐어요. 남편하고 소통이 안 되죠. 집은 가난하죠. 그런 자기의 그 아픔은 쪄들어 있죠. 나의 욕망과 열망과 이상은 있죠. 그러니까 내가 이 조선사회에 살 수 있는 게 무엇이냐. 내가 이 구석진 이곳에 살 수 있는 게 무엇이냐. 나는 우물 안에 들어있는 개구리에 불과한 것. 그런 시를 이 여성도 막 호연제하고 동시대인 분이세요. 이제 그런 막 뜨거운 시를 많이 읊으시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잠을 안 자는 거예요. 잠을 안 자요. 낮에는 육체노동, 밤에는 이 머리를 쥐어짜는 그 철학적인 사유와 그 고통을 막 시를 쓰면서 생을 단축하는 거죠. 이 여성이. 그래서 이 여성이 29살에 또 아드님 언주라고 하는 외아들 하나를 놓고 나서 바로 운명하시는 거예요. 또 전몸살. 그러니 몸은 제가 안 봐도 뻔해요. 몸은 야일 대로 야유였고 그러나 눈은 형형하고 이상은 들끓고 가슴에 화는 들어있고 그러나 이걸 풀 길은 없고 유일하게 먹을 갈아서 시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성들이 뭐라 그래요? 세상이 미치광이라고 불러도 나는 할 수 없다. 시를 마시고 시를 쓸 수밖에. 유일하게 나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그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29살에 일찍 가셨죠. 돌아가신 날짜가 김호연제하고 오천주당이 같아요. 5월 15일 날. 이 반포면에 있는 이 애중이라고 하는 여성은 병자호란, 아까 말씀드렸던 병자호란 때 남편이 왕 빼놓고는 다 했어요. 영의정, 자의정부터 시작해서 그 벼슬을 한 남편이 인조를 모시고 남한산성에 피신을 가 있으면서 서울에 있는 부인한테 상황이 긴박하니 짐 붙일란 생각 말고 빨리 청풍으로 가라. 충북 제천 옆에 청풍으로 가라 했는데 이미 길이 용이치 않아서 그냥 경기도를 통해서 이쪽 충청도로 남하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서부터 쭉 이 경기도 따라서 충청도 서산당진 태안 여기 죽도라고 하는 섬에서는요. 그해 12월 달에 병자호란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1월 달에 이 그 사대부 대단한 그걸 거느리고 살았던 이 양반 여성이 여기 와가지고는 그 1월 달 죽도 무인도에 가서는 웅을 파고 죽도가 대나무가 많았나 봐요. 그래서 죽도인가 봐요. 대나무로 칸을 세우고 지붕을 덮고 이부자리를 만들어서 얼음물을 녹여서 찬밥을 데워 먹었어요. 노비들과 함께. 그러면서 무슨 행위를 한 거예요? 일기를 쓰는 거예요. 그 기가 막힌 현실 속에서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기록표, 이 정신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무서운 거예요. 정말 한 끼도 소화하기 어려운 그 긴박한 시점에서 우리가 고려 가요 중에 얼음 위에 댄잎자리 놓아 네가 너하고 내가 얼어 죽을 망정 이 밤 더디 세우라. 얼음도 차갑고 댄잎도 차가운 그 시점에서 일기를 씁니다. 어느 상황 지금 어느 시점에 막 필름 돌아가요. 이 일기를 보면. 그래서 피난을 해가지고 전라북도 여산까지 갑니다. 쭉 여산해서 여기서 또 농사를 지어요. 근데 이 피난 여정이 다 어디 집을 통해서 가냐면 노비들 집에서 은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노비 규모가 상당한데 그러면서 이 여인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이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던 것은 다 저 종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이라는 것이 우연한 것이 아니다. 저는 이 여성을 17세기 조선시대 여성 CEO라고 말해요. 이 여성은 사람을 대할 때, 남편을 대할 때, 노비를 대할 때, 친족들을 대할 때, 자녀들을 대할 때 이 여성은 자기가 이 일기를 쓰는 동안 내에 1녀 3남매 다 죽었어. 며느리까지. 그런데도 이 피난 여정 중에 며느리 생일날, 며느리 제삿날 꼭 제를 올립니다. 그러면서 소복을 하면서 통곡을 해요. 너가 어땠는데? 너가 어땠는데? 우리 집에 와서 어땠는데?
그러면서 하늘아 하늘아 나에게 왜 이렇게 시련을 주느냐. 너무 놀랐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우리가 위에 있는 시어머니의 관계도 생각해 봐야겠지만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할 것인가. 며느리 생일날 한식 청명은 기본이고 제삿날은 기본이고 생일날까지 생일 차례를 챙겨주면서 소복을 하면서 울면서 쓴 일기가 3년 9개월치 일기가 병자일기라고 하는 순수 한글 일기가 남아있습니다. 보물이에요. 어떤 여성이 한글 일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못 썼습니다. 그래서 서울로 복귀하고 남편은 심양에 볼모로 끌려가면서 돌아온 이후까지 일기를 썼는데 CEO입니다. 휴머니즘으로 대한 인격적으로. 그래서 전쟁통에 웬갓 집의 노비들이 다 도망을 갔는데 총무 노비가 전라도를 공을 받으러 갔습니다. 야, 웬 동네 노비들 다 도망갔는데 니네들은 어쩐 일로 이렇게 붙어있냐. 그랬더니 그쪽 노비가 이 총무 노비 여긴 사람한테 하는 얘기가 그때는 상전을 한껏이라고 했던 모양이에요. 순수한 우리말로 한껏이 그러니까 상전이죠. 상전이 우리에게 대했는데 인격적으로 대했는데 그러니까는 그 사람이 우리를 그렇게 보듬고 인격적으로 대했는데 우리가 어디를 도망가느냐. 그런 이야기를 총무 노비한테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다시 이 남평 조씨 이름이 조애중인데 제가 5월달에 이름도 찾았습니다마는 이 여성한테 하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합니다. 여기서 또 깨닫는 거예요. 이 노부인이. 정이라는 것이 우연한 것이 아니다. 저는 이 남평조씨 조애중의 그 인간 경영을 보면서 또 깨달았어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재산이에요. 종은 재산입니다. 사람 인자 안 써요. 입구자 써요. 19, 29, 39. 그런 사람들을 소중히 했기 때문에 전쟁통에도 가는 곳곳마다 이 피난 여정에서 그가 편히 은신하고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의 인간 경영 철학 때문이었다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 결론을 짓자면 이제 대충 충청남도를 이제 몇 군데를 간략하게 여행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저한테 대충 들은 것만 해도 이게 유일하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이런 자료집들이 지금 몇 건이 됩니다. 당장 말씀드린 이 기각 한 필, 번역 한글 시집 이것도 유일한 거죠. 본인이 한 것도. 그리고 김성달 이옥재의 부부 시집도 유일한 거죠. 그리고 한 가족 당대에 12서너 명이 다 시인을 배출한 그것도 드문 일이죠. 그리고 베개에 술을 넣어서 200년 동안 그 후손들이 그거를 지켰다라는 것도 기적이죠. 그런 등등 문화와 역사와 그런 모든 총체적인 거를 만들어낸 지역이 바로 이쪽 대전 충남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힌 곳입니까? 그래서 자부심을 좀 느끼셔도 충분하겠고 앞으로 여러 가지 이제 요즘 인문학이 다양하게 관심들이 많으신데 살으시면서 덜어 적국으로 느껴질 때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직장 생활을 할 때 그럴 때 그 여인의 그 시 한 구절 그래 맞아 17세기 그 여인도 온몸을 떨면서 그렇게 말했었지 그러면서 위로도 좀 받으시고 그렇다면은 지금의 21세기 우리 삶이 좀 더 풍족해지고 위안도 받고 그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토론 시간을 드리려고 뭐 했는데 하여튼 한두 분 정도 질문을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제 강의는 일단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서당이지만은 조선시대 때 최고의 사립학교 중에 하나죠. 복원했던 저 기와장이 핸드메이드거든? 손으로 낱낱이 구운 그런 기와장이었는데 이 기와장이 숭례문 복원했던 그 기와장을 그대로 쓴 거예요.
계족산 기운 중에서 한 번 크게 솟으니 응복 바로 밑에가 사실은 호연제 고택이죠. 멀리 여행을 가지 않아도 자연이 항상 내 옆에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별묘가 있다. 그러면 그 집은 이 댁에서 대단한 사람이 한 명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웬만한 사대부 가에는 다 집집마다 가묘가 있고 호연제 고택에 가도 가묘가 있어요. 가묘는 다 있는 거고 그렇지만 별묘는 누구네 집이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거를 문자 행위를 했다는 거, 그림으로 남겼다는 거, 서예 작품으로 남겼다는 거, 시로 남겼다는 거, 남겼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호연제를 느낄 수 있지 않나. 조선시대 때 시집을 만들 때 요즘처럼 노트 한 권에다가 몇 년, 몇 월, 며칠 느낌이 있어 쓰면 그런 게 아니에요. 종이가 없기 때문에 쪽지다가 써서 그냥 다락에다 놓고 했던 것들이 모여져가지고 누군가에 의해서 시집으로 편찬이 되거든요. 아드님 오숙제 이금이 거기에 있던 사람한테서 거기는 오숙제 그 집제자거든요. 한문으로 썼던 거 보셨잖아요. 그런 정신. 그러니까 그 낱장 편지, 한글 편지 한 장에도 세대를 달리하는 남성들이 고증서를 썼다. 그분이 호연제가 고증을 같이. 그리고 이제 이 옆에는 이렇게 조그마한 방은 거기서 산실 애기 날 때도 쓰고. 와서 좋은 시도 듣고 좋은 공부만 듣고 아주 아이들하고 유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옛날 여성들이 조선시대에서 살기 어려우셨을 텐데 자기의 개성을 드러내시면서 문학인으로서의 제 기능을 다 하시고 이러셔서 지금 그 정취를 느껴볼 수 있어서 참 좋았어요. 이 길이 인문학으로 이 호연제 세계, 17세기, 18세기 조선 여인의 세계를 본 것 같아 더욱이 좋았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오늘 김호연제라고 하는 여성과 충남권 여성 문인들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그런 작업들을 통해서 21세기 과거에 존재했던 박제된 여성이 아니라 여전히 지금도 우리 21세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들의 삶이 하나의 대안과 하나의 기준점을 제시해주는 그런 모습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조선시대의 여성들 그리고 과거의 우리 여성 문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좀 더 풍요롭고 아름다워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